희망은 카프카의 K처럼. 장석주. 희망은 절망이 깊어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을 때 온다. 연체가 붙어서 날아드는 체납이자 독촉장처럼 절망은 물 빠진 뻘밭 위에 들어 누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감은 눈앞에 환히 떠오는 현실의 확실성으로 온다. 건방지게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보는 백열전구처럼 핏줄을 열어 피를 쏟고 빈 핏줄에 도는 박하 향처럼 환한 현기증으로 환멸로 굶은 저녁 밥냄새로 뭉쿠하집에 움직임 없는 여자처럼 카프카의 K처럼 와서 살고 싶지 않은 주인의 마음을 달래서 살고 싶게 만드는 절망은. 두 번째 시입니다. 무덤, 저 건물, 이경림. 내가 마지막으로 찍고 들어앉은 그 건물은 뾰족하고 파릇한 질문들로 둘러싸인, 아니 뾰족하고 파릇한 대답으로 둘러싸인, 아니 대답, 질문, 몽땅 그저 파릇한 둥그런 지붕에 방수방안 완벽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자폐의, 완벽한 개방의. 네, 복습합니다. 잠시만요. 말의 비유 5가지. 네, 말의 비유. 의미의 비유 빼면 다 말의 비유죠. 서리법, 도노법, 대꾸법, 교차, 대꾸법, 애거법이 있었고요. 서리법이 뭐라고 했었어요?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 효과. 네, 이게 중요하죠. 수사적 효과만을 노리는 질문의 형식이다. 직설법보다는 강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자, 도노법은 뭐죠? 도노법. 이 한자 풀이하면 쉽다고 그랬죠. 이렇게 조아릴 돈자, 불을 호자. 이 조아릴 돈자는 제사 지낼 때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귀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사실은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그렇듯이 그 어떤 것을, 존재하지 않는 무엇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노법이라는 것은 추상적 사물이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치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를 향해 직접 부르는 문체이고요. 아무도 특정한 사람도 없는데 그대여 날 좀 도와주어 이런다든가 구체적인 사람도 없이 그런 게 이제 도노법인 거죠. 대꾸법, 뭔가를 상대하는 글귀라는 뜻이죠. 대꾸법. 그렇죠. 그래서 어조가 비슷한 문구, 말투가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배열하여 문장에 변화를 주는 표현법이다. 시조의 초장이나 중장에 많이 등장한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대꾸법 이해하기가 쉽겠죠. A는 B하고 C는 T한다. 이런 식의 표현. 네. 그리고 교차 대꾸법 지난 시간에 했죠. 대꾸법은 대꾸법인데 그것을 갖다가 딱 일부분을 그냥 따서 바꿔버려요. 네, 그런 게 이제 교차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통사 구조가 동일한 이게 이상의 어구나 어절이 나란히 연속될 때 서로 대치되는 단어의 순서,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법이다. 이럴 때 이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운율적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액언법, 액이 무슨 액자라고 써요? 멍에 씌운, 말이 멍에 씌우듯이, 그렇죠? 언어가 하나의 단어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동일한 문법 관계로 거느리는 경우다. 네, 그러면 음보율이 조절 가능하대요. 제가 지금 복습하는 게, 또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들으면 이해 잘 돼요. 지난 영상에 설명 자세히 했습니다. 치환은유 A는 B이다 하고 옮겨가 버리는 거죠. 치환, 바꿔놓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둘치자. 치환은유는 전이이고 의미가 전이 되는 거죠. 전이는 유추이며 유추라는 게 뭐죠? 유추?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죠. 유비추리. 예, 그게 이제 영어로는 analogy라고 하는데 유치, 그러니까 유추, 유비추리, 예를 들어서 또 교목, 나무 교목 아시죠? 교목. 나이테 있는 거 그걸 교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목은 원줄기가 확실히 있고 가지줄기가 조금 더 작죠. 근데 이제 교목 말고 관목은 이제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관목은 뭐 개나리나 이런 것들을 관목이라고 하고 소나무나 은행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목에서 은행나무나 소나무나 둘 다 교목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것끼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유추죠. 유비추리. 네. 추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비슷한 종류끼리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유비추리 하는 거죠. 유추. 그래서 전이는 유추이면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죠. 비슷한 데가 뭔가 있어야 돼요. 유사성. 네, 비슷한 데가 있어야 유추를 하죠. 유추이며 곧 두 사물의 유사성에 의존한다. 그죠? 유사성에 의존한다. 그죠? 은행나무에다 물 많이 줬더니 잘 살더라. 그러면 소나무도 물 많이 주면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유추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병치운유는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그 방법이에요. 병치운유 잘 배워두세요. 오늘 다룰 건데. 서로 다른 사물의 새로운 결합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른. 이 사물이라는 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성질, 이런 것들의 새로운 결합이려. 뭐 이렇게 뭐 유추하거나 뭐 유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사성도 없고 뭐 그죠? 뭐 어디서 본 듯하지도 않고 맥락에도 잘 안 맞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성질들이 싹 조합을 해요. 예. 이렇게 싹 조합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 좀 기억이 되실까요? 이렇게 병치운유는 다른 성질의 것들이 새로운 결합을 해요. 이렇게 새로운 결합을 해서 조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병치가 무슨 뜻이죠? 병치 나란히 늘어놓는 게 병치죠. 이렇게 나란히 두는 거. 나란히 늘어놓는 게 병치예요. 자, 치환운유 세 가지 했는데 치환운유에는 단순운유, 확장운유, 액자식 은유가 있었죠. 단순운유, 확장은유, 이렇게 이 확장은유가 병치에서 나오는 것과 많이 헷갈려요. 근데 확장은유는 관계성이 있죠. 이렇게 연결성도 있고 뭔가 맥락이 있고. 근데 이제 병치은유는 그런 게 없어요. 단순은유는 하나의 관념에 하나의 보고조 관념이 있는 경우, 그죠? 내 마음은 호수다처럼 하나의 원관념, 그죠? 원관념이 내 마음이죠. 호수다 할 때 호수가 보조관념이고.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다 할 때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이고. 그러면 이제 호수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평온이잖아요. 그럼 평온이 뭔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평온함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그게 아니고 원관념인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죠. 보조관념인 호수가 종합해서 만들어낸 의미가 평온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평온한데 어떻게 평온한가를 호수하고 만나서 나타내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신나게 평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숲속에서처럼 아주 고요하게 평온할 수도 있고 적막하게 평온할 수도 있죠. 또 넓은 광야에서처럼 탁 트인 느낌으로 평온할 수도 있죠. 근데 호수는 잔잔하면서 물결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평온한 거죠. 그래서 보조관념, 원관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만나서 의미하는 바, 네, 그 의미를 어떤 전이된 의미이죠. 평온이란 것은 네, 의미의 변형이라고 할까요? 의미의 변형. 변형이 뭐죠? 변형, 바뀐 모습, 변한 모습. 이때 변은 변할 변자에다 얼굴 용자니까 변한 모습. 그죠? 평온의 변한 모습이 호수인 거예요. 이렇게. 네, 확장은유 하나 원관념에 둘 이상의 보조관념이 연결된다라고 하고요. 액자식 은유는 은유 속에 은유가 또 들어가 있는 이중, 삼중 막 중첩되어 있는 은유, 이것을 액자식 은유다라고 합니다. 자, 확장 은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확장 은유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병치 은유를 구별할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장 은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조관념들 간에 상호관계에 있다. 보조관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영향. 네, 영향을 미치면서 이 의미의 변형, 확대, 변형과 확대가 이루어지느냐의 핵심이 있다. 이게 이제 확장 은유라고요. 그 다음에 단순 은유보다는 확장 은유가 맥락적인 사유 전개 때문에 확장 은유가 저렇게 뭔가 사유가 전개되는 느낌 때문에 시의 구성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병치은유 잘 기억하셨나요? 병치은유만 따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치은유. 네. 이게 치환은유는 서로 이렇게 막 뭔가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병치은유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서로 달라요. 이렇게 달라. 서로 다른 사물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새롭게 결합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희망은 카프카의 K처럼 카프카의 K가 희망이라고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네. 카프카의 소설을 제가 아마 다 읽은 것 같은데요. 몇 권 안 되죠. 카프카의 소설을 읽으면서 희망을 본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평범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 카프카의 K는 그 성이라는 소설, 이때 성은 남한산 성 하던 그런 성입니다. 저 이상한 성이 아니고 남성 여성 할 때 성이 아니고 그 남한산 성 무슨 성 그걸 성이라고 그 성. 예. 그 성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K입니다. 이렇게 K. 근데 이제 K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죠. 결코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K가 아마 무슨 토지 이렇게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토지 측량하는 거. 그 일을 이제 임무를 맡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자꾸 의심하는 말만 듣게 되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말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결국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측량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데 마치 여기 이 제목은 희망은 카프카의 K처럼이라고 합니다. 벌써 심상치가 않죠. 제목에서부터가. 네. 희망은 절망이 깊어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을 때 온다. 이 첫 연에서도 절망이 깊어 절망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희망이 온다라는 말인데, 그렇죠. 절망. 키에르케고르. 왜 절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죠?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밑바닥은 바로 죽음 직전이겠죠.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 희망이 온대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더 절망할 게 없으니까 희망이 오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 생각으로 이 시를 쓰진 않았겠죠. 자, 이제 희망과 절망이 그냥 뒤죽박죽인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관련성 없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종합적인 의미의 조합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병치운유잖아요. 연체료가 붙어서 연체료가 붙어서 날아드는 체납이자 독촉장처럼. 그렇군요. 절망이래, 이렇게. 네, 절망은 더 계속 빠져 들어가야겠죠. 물 빠진 뻘밭 위에 들어누워. 네, 물 빠진 뻘밭. 네, 물이 빠진 뒤에 그 뻘밭에 들어누워. 아주 아주 개흙이라고 하죠. 개흙. 네, 개흙. 그 개흙에 푹 빠져가지고 온통 흙투성이가 되겠죠. 진흙투성이가. 누워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감은 눈앞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재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원래 눈앞 할 때 이렇게 붙여 쓰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눈앞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눈을 감는 거지. 그래서 꼭 띄어 쓰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눈을 감은 거죠. 감은 눈 앞에 이거잖아요. 근데 눈앞은 원래 눈 앞에 하고 그냥 눈앞하고는 다르죠. 눈앞은 가까운 거리를 말하니까 띄어 써야 돼요. 보고 싶지 않아 감은 눈 앞에 환히 떠오르는 현실의 확실성으로 온다. 현실의 확실성이래. 현실의 확실성. 희망이었다, 절망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독촉장이래요. 이렇게 전혀 이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그다음에 건방지게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보는 백열전구처럼. 이번에 또 백열전구래. 이렇게.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보는 백열전구처럼. 아주 건방지게 그렇대요. 그리고 핏줄을 열고 피를 쏟고 빈 핏줄을 도는 박하향처럼. 박하향이 나오고 있어요. 박하향처럼. 그 다음에 현기증으로 환멸로 굶은 저녁 밤냄새로. 이게 다 절망이죠. 네. 뭉크 화집에 움직임 없는 여자로. 이렇게 하죠. 요 카프카 K처럼 와서 카프카가 새로운 동네로 갔는데, 그죠? 근데 이제 살고 싶지 않은 주인의 마음을 달래서 살고 싶게 만드는 절망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체납이자의 독촉장, 그리고 백열전구, 현기증, 환멸, 밤냄새, 굶은 저녁의 밤냄새, 또 문구화집에 움직임 없는 여자,
카프카의 K처럼 이 여러 가지 절망의 모습들이죠. 그것이 아주 더 계속 절망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그때 희망이 온대요. 그래서 계속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모두 절망의 모습들이죠. 예? 그러니까 절망의 모습들인데 사실은 뭐랄까요 동일화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은유라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병치 은유는 동일화가 아니라 대결하는 관계라는 거죠. 세계가 대결하는 관계인데 그러나 대결하는 세계들이 이렇게 다중적으로 병치되어 있어요. 뭐 체나비자의 독촉장, 뭐 또 백열전구, 현기증, 환멸, 굶은 저녁 밤냄새, 문구화집에 움직임 없는 여자, 카프카의 K 등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문구화집도 그래서 절규라는 작품 아시죠? 그 비슷한 느낌의 그 또 화집이 있는데 문구의 그림들이 보면은 대부분은 아닌가요? 상당 부분 절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절망의 모습이죠. 그런 절망의 모습들인데 여러 가지 절망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가서 절망의 끝까지 가요. 이렇게 절망의 끝까지 가서 죽음 직전에 이르면 그죠? 살고 싶겠죠. 그래서 절망은 희망이다라고. 절망의 바닥까지 가면 죽음 직전이니까 그때 살고 싶겠죠. 네, 그래서 희망은 대단히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고 절망의 바닥까지 가면은 바로 희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결합을 이루면 이런 것들을 병치은유라고 합니다. 다음 시 볼게요. 흙반이 달린 감옥이 경임, 연초록 미나리 줄기에 들러붙은 검붉은 거머리, 나도 저런 집요한 흙반이 달린 감옥이고 싶다. 지금 도시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들은 거머리의 그 느낌을 잘 모르겠죠. 거머리 물려보신 분들은 잘 알죠. 거머리가 붙어 있으면 붙은지도 모르고 피 빨리죠. 피 빨리는데 거머리 뜯어내면 그냥 피가 줄줄 나오죠. 멈추지도 않아요. 거머리에 물려서 피가 나오면 흐르는 피가 멈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머리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게 하는 그 화학 성분을 넣기 때문에 잘 안 멈춥니다. 한참 흘려내야 멈추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붉은 거머리가 감옥이래요. 그죠? 이렇게. 그 붉은 거머리가 감옥.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런 지금 연초록 미나리 줄기에 들러붙은 붉은 거머리 해놓고 나도 저런 집요한 흙반이 달린 감옥이고 싶다. 온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거머리고 감옥이고 싶다. 거머리가 또 감옥이기도 하죠. 네, 또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의미가. 아무튼 이 두 개가 이렇게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나? 검붉은 거머리하고 감옥하고 전혀 이렇게 공통점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병치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병치은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보조관념이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네, 전에 그 복합은유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복합은유처럼 이렇게 병치되어 있습니다. 거머리든 감옥이든 아무튼 동일화되고 싶은 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치환은유 같은 경우는 동일성을 따르는데 여기는 동일화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대결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대결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우리 거머리한테 뜯기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감옥이 되죠. 그 어떤 감옥 같은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나도 저런 집요한 흙반이 달린 감옥이고 싶다. 화자는 어쩌면 거머리한테 어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착취당하듯이 착취당한 경험이 있는데 자기도 착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치은유라는 게 이런 건데요. 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와는유가 거느리는 정리합니다. 치와는유가 거느리는 자와 세계의 잠깐만요. 치와는유가 거느리는 사유는 자와 세계의 동일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고 이렇게 같아요. 이게 동일성을 추구해요.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와 내 마음의 동일성을 추구하죠. 이렇게 이게 치와는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화 원리에는 아이고 좀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치와는유가 거느리는 사유는 자와 세계의 동일성 추구에 의한 화해의 원리를 담기 마련이다. 아무튼 동일화의 원리다 이런 말. 동일화의 원리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네, 배운 적이 있는데 자아가 세계로 가서 합일되는 경우가 투사라고 해요. 투사. 네, 자아가 바깥 사물에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동일해지는 것, 이것을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런데 세계가 자아 속으로 이입되는 것을 동화라고 하는데 투사는 동화를 당하는 게 투사죠.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동화를 당하는 게 투사고 동화를 하는 게 자아 속으로 세계가 자아 속으로 이입되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동일화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왠지 또 이제 이게 병치 이야기 할 것 같죠. 여기서 대결의 시작, 동일화되고 싶지 않은 대상과 동일화되고 싶지 않은 대상과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동일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대결을 시작하죠. 네. 동일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동일화되고 싶지 않은 대상인 거죠. 강제로 동일화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동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닌데 동일화가 되어버리면 그건 강제잖아요. 그래서 대결의 시작, 이렇게 대결의 시작, 타협할 수 없는 반발이 생기죠. 강제로 동일화 안 시키는데 뭐하러 반발하고 뭐하러 대결하겠어요? 강제로 동일화를 당해버리니까 대결하고, 이게 중요하죠. 동일화되고 싶지 않는 거라고요. 동일화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일화가 강제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고 대결하는 거죠. 병치은유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원리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동일화되고 싶지 않아요. 동일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대결하죠. 대결. 세계가 자기와. 그래서 비동일성의 원리를 따르는 셈이다. 그렇죠. 비동일성을 추구하죠. 네. 일치되고 싶지 않아요. 비동일성을 추구하는 원리를 따르는 거죠. 네. 이미지 시 하면은 떠올리는 시인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시인인데요. 에즈라 파운드의 In a Station of the Metro라는 시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하고, 제가 이거를 일단 이 책에서도 영어로 그대로 써져 있었고, 또 제가 또 굳이 번역을 안 한 이유는 도저히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느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addles on a wet
black bow 이 두 줄이 전부예요. 이게 전문입니다. 이렇게 전문인데 또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시를 너무나 잘 알겠지만 군중 속의 얼굴들이래요. 군중 속의 얼굴들. 자, 앞에 이것은 이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중 속의 얼굴들의 apparition, 나타남인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appear가 원래 동사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appear 이게 동사인데 이것의 명사형은 appearance예요. 등장, 나타남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등장, 뭐 나타남, 외모, 모습 뭐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apparition을 appear의 명사형으로 apparition을 썼어요. 이거는 apparition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환영처럼 나타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약간 이렇게 환영처럼 나타나는 거, 헛것이 보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왜 귀신이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군중 속의 이 얼굴들의 나타남, 군중 속으로 이 얼굴들의 나타남이 말은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게 마치 현실처럼 안 보이고 그죠? 어떤 그 환영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네, 그 밑에 그 이유가 이렇게 또 적어져 있습니다. 이 얼굴들과 그래서 이 설명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의미부터 봐요. 젖은 이게 꽃잎이니까 비에 젖었겠죠. 젖은 검정색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들은 이 얼굴들에 나타난 그 모습들이 젖은 나뭇가지, 검정색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이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이 사람의 얼굴이 현실처럼 안 보이고 어떤 그 환영처럼 보이는데, 또 그 나뭇가지 꽃잎이 나뭇가지가 비에 젖었고 검정색 나뭇가지예요. 조금 암울함의 느낌이 드는 나뭇가지죠. 그런데 그 위에 핀 꽃잎들이래 누가요? 그 군중 속의 얼굴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검은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무가 젖어 있으면 축 처져 있고 또 그 뭐랄까요? 약간 사람 세계에서 본다면 젖은 이 나뭇가지는 일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인데 그게 아주 지쳐 있어요. 그냥 푹 처져가지고 그 파김치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암울해요. 그런 암울함,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저기 사람의 얼굴이 꼭 젖은 검정색 죽은 나뭇가지죠. 죽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이잖아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검정색이면 죽었겠죠. 이게 삭정이 같은 거 그 위에 핀 꽃잎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쩌면 꽃잎도 죽어 있는 나뭇가지 위에 꽃잎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 다 이 모습도 사람이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 얼굴들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병치라고 하죠. 이렇게 이 얼굴과 꽃잎은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병치인데 이 병치는 대결의 관계라고 그랬죠. 이 두 모습 다 사람이 이렇게 동일화되고 싶은 대상은 아니죠. 강제로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강제로 통일화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대결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현실이 너무나 가혹해서 현실 이 세계 자체가 그죠? 현실 세계가 너무나 가혹해서 이 세계 자체는 되고 싶지 않은 대상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병치운유다라고 하는데 병치는 밑에 정리합니다.
흔히 낯설게 하기의 기법과 혼용되면서 현대시의 새로운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관심 두면 좋겠죠. 그러나 해결점이 없는 대결지향의 시가 이런 데서는 여기서도 보시듯이 현실만 보여주었지 아무런 해결점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결점이 없는 대결지향, 그죠? 대결지향의 시가 우리 시의 바른 방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역시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근데 이 현실에 있는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현대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도 너무 어렵죠. 해결점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해결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해결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해결점을 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저자께서는 이 시에서 해결점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해결점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훈 시인의 그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이 한자를 좀 사진이라고 쓰면 될 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백길사자예요. 백길사. 진실을 베낀 것. 이게 사진이죠. 네. 진실을 베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진인데, 이렇게 한글로 우리 글자로 사진하고 써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자로 써놨을 때는 항상 뭔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허름한 처마 아래서 밤 12시에 나는 죽어 나는 가을 비에 젖어 펄럭이는 질환이 되고, 여기 하나 나왔네요. 되고 한없이 깊은 층계를 굴러떨어지는 곤충의 눈에 비친 암흑, 또 나왔네요. 이렇게 암흑이 된다. A는 B이다, A는 C이다, A는 D이다. 이렇게 두려운 칼자국이 된다. 이렇게 세 개가 제시되고 있죠. 네, 더 있나요? 세 개죠. 세 개죠, 이렇게. 보조관념이 세 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A는 B가 되고, 그리고 C가 되고, 그리고 D가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뭔가 유사성도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일화되고 싶은 대상도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루 좀 암울하죠, 느낌이. 사진인데, 사진, 제목이 사진인데.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처마 아래서 밤 12시에 나는 죽어. 12시, 왜 하필이면 12시에 죽을까요?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죠. 12시면 0시가 되면서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시간적인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어떤 순간이죠. 네. 12시 죽어 나는 피에 젖어 펄럭이는 질환이 되고, 이 표현 참, 네, 질환이라는 거는 관념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아니면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냄새도 없는 것이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질환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상적 관념어인데, 그런 관념어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훨씬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비에 젖어 펄럭인데요.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죠? 예. 이렇게 관념어일수록 훨씬 더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되고, 한없이 깊은 층계를 굴러떨어지는 곤충 눈에 비친 암흑이 된다. 두려운 칼자국이 된다라고 하는데, 질환도 좀 암울하고 우울한데,
다 이렇게 그냥 뭐 칼자국 상처가 되고 뭐 암흑도 되고 뭐 질환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예. 그러니까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열해요. 그러니까 화자도 스스로를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답없는 그런 어떤 절망의 상태로 인식하게 된 듯해요. 그렇죠. 그리고 원관념인 내가 대결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강제로 투사되는 것. 이거는 이제 동일화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동일화되어 있는 거죠. 동일화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투사되고 하더라도 투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동일화 당하더라도 여전히 대결 중이죠. 네. 그래서 동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동일성을 추구하죠. 네.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떤 보조관념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서로 어떤 거 유사성을 갖는 게 아니라 개별성을 갖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종합적인 의미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병치은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덤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마지막으로 짓고 들어앉은 그 건물, 뾰족하고 파릇한 질문들로 둘러싸인 아니 뾰족하고 파릇한 대답으로 둘러싸인 아니 대답 질문 몽땅 그저 파릇한 둥그런 지붕에 방수 방안 완벽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자폐의 완벽한 개방의라고 했죠. 이렇게. 근데 뭐가 뒤에 다 생략돼 있어요. 건물은 이렇게 여기에 은을 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건물 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은하고 주격조사를 넣어봐요. 그리고 뾰족하고 파릇한 질문들로 둘러싸인 무덤 이렇게 아니 뾰족하고 파릇한 대답으로 둘러싸인 무덤 이렇게 그죠? 아니 대답 질문 몽땅 그저 파릇한 무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둥그런 지붕에 무덤 이렇게 이게 방수 방안 완벽한 무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무덤 완벽한 자폐의 무덤 완벽한 개방의 무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은 이 건물 내가 마지막으로 짓고 들어앉은 그 건물 네, 건물이래요 건물 건물 하면은 요즘은 그 도시 건물을 말하겠죠 건물 집을 뭐 집 기와집 초가집 이러지 건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집이라고 하지 근데 건물 이라는 거는 현대 문명의 어떤 산물인 건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 건물이 하나의 온관념인데 이 밑으로 수두룩한 무덤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 다른 것들이죠. 이렇게 뾰족하고 파릇한 질문들로 둘러싸인 이거하고 또 뾰족하고 파릇한 대답으로 둘러싸인 이거하고 어떤 유사성이 없죠. 이렇게 대답 질문 몽땅 그저 파릇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그런 지붕하고 그죠? 또 방한 방수가 완벽한 거고 이 무덤이 방한 방수가 완벽하면 썩지도 못하겠죠. 네. 그런 또 이렇게 공통점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뭐 완벽한 자폐의 완전한 개방의 이렇게 나왔는데 공통점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자폐의 완전한 개방의 좀 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폐에게 완전한 현대 그 건물들의 특징이 그죠? 방한방수 완벽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그죠?
이 현대 건물에서 사는 건 거의 자폐적이죠. 뭐 소통이 없고 거의 갇혀 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 개방돼 있기도 해요. 비밀이 없죠. 다 보여요, 그냥. 그런데 예, 다 개방돼 있고 그리고 또 완벽한 자폐 증상. 현대인의 삶이 과거에 비하면 거의 자폐 증상이잖아요. 옆집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옆집 사람 얼굴 몇 년 살아도 얼굴 한번 못 보는 경우도 많죠. 예, 바로 옆집 사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각기 다른 그러니까 보조관념이 어떤 서로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고 개별성을 갖고 있는데 네, 여러 개의 보조관념이 병치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병치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관념이 여러 개인 경우를 혼합운유 배우신 적 있죠? 혼합운유라고도 하고 뭐 다중운유 또 뭐 복합운유 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 병치은유에 대한 느낌이 오나요? 얘기 한번 볼까요? 병치은유에는 통념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은유들이 등장한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통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은유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예, 통상적인 그 연어 관계를 벗어나는 거죠. 이 은유는 세계를 화해나 공존으로 보지 않고 이 병치 은유의 속성을 봐요. 왜 병치 은유를 하겠어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병치 은유를 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병치 은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은유들이 등장하고, 그죠? 어떤 세계를 화해나 공존의 장소로 보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치운유를 쓰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시 하나 보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시예요. 몸살, 조용미. 몸에 이 제목이 중요해요. 이렇게 제목이 몸살이에요. 몸살. 몸에 열꽃이 핀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모래에 온몸에 가시처럼 박혀오는 금빛 가루들. 헉헉 숨이 막힌다. 사막은 붉은 바다. 잔인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가득 차 있다. 이 한 줄 한 줄이 다 다른 말 같죠. 예. 이 몸살은 몸살은 몸에 열꽃이다. 이건 조금 유사성이 있죠. 이렇게 몸살, 몸에 열꽃 맞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치환운유라고 하죠. 이렇게 유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치환운유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심각해지죠. 이렇게 모래바람, 몸살이 모래바람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꼭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온몸에 가시처럼 박혀오는 금빛 가루들, 또 금빛 가루래요. 이렇게 가시처럼 박혀오는데 모래바람이니까 또 금빛 가루인데 여기 조금 이어지는 성향도 있죠. 모래바람 색깔이 금빛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헉헉 숨이 막힌다. 갑자기 또 사막은 붉은 바다. 전혀 그 뭐랄까요, 그 유사성이 없죠. 붉은 바다, 사막은 붉은 바다. 몸에 열이 나니까, 몸살 나니까 열이 나서 사막인데 또 붉은 바다. 전혀 다른 어떤 대립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 사물은 사막이라는 장소와 바다라는 장소, 그냥 사물이라고 그럴까요? 사막이라는 사물과 바다라는 사물은 대립적 관계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사막은 육지고 바다는 육지가 아니니까 육지에 거의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대립적 사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네, 열이 나니까 그냥 펄펄 끓어요. 그냥 바다도 끓고 사막도 끓고 또 아름다운 것과 잔인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인한 것과 아름다운 것 대립적인 거죠. 이렇게 어떤 상반된 이미지가 둘로 겹쳐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하게 써져 있죠. 마치 그 확장은유로 보이기도 하고 뭐 병치은유로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갖다 열꽃하고 모래바람하고 또 이거 다 뜨겁잖아요. 또 모래바람 색깔이 금빛 같기도 하고 또 사막도 뜨겁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좀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애매하죠. 이게 이제 확장은유라고 보기에는 그럼 이제 치환은유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렇게 온몸에 가시처럼 박혀오는 저 가시, 좀 모래바람, 뭐 그래서 이건 또 병치은유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 병치은유는 이렇게 좀 잘 공부를 해 두시면 뭔가 새로운 느낌, 뭔가 급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네. 공부를 잘 복습해 보시고, 혹시 뭐 이렇게 제가 뭐 설명 잘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댓글로 남겨두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비유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